오셨습니까? 저보람입니다. 개발연대의 신화는 울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언젠가 읽었던 신문기사의 제목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개발연대의 신화는 울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울산공업단지가 건설됐고 곡절은 있었습니다만 울산 정유공장 건설을 위한 외자 도입 문제도 해결됩니다. 미국의 걸프사가 투자를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막상 협상을 마치고 나니까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옵니다. 불평등 계약 의혹. 관련해 박정희는 대한석유공사 측 교섭단 변호사 최덕빈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는데, 불평등 계약이라고 하는 근거는 대한석유공사가 15년간 혹은 2억 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때까지 선적항의 본선 인도 가격으로 걸프에 원유만 도입하기로 된 점이.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박충훈 장관? 예, 저쪽에서 가격을 어떻게 정하든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봐. 예. 한국 측 이사 4명에 대해서 걸프는 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선임하고 예산안은 걸프 측 이사와 한국 측 이사가 합의해야만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그건 또 어떤 의미인가? 예산안 통과 문제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걸프 측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걸프가 대한석유공사에 이 순수 투자한 것은 25%인데 결국 그 사람들은 투자액보다 훨씬 더 막강한 이 권한을 갖게 된 거로구만. 그렇습니다. 카카. 경제기획원 차관 차균희였다. 대한석유공사는 국영기업입니다. 국영기업이 세계적인 민영기업을 상대하기에는 벅찹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들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각 분야를 잘게 쪼개 전문가를 데려와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 건 자본력에 따라주는 민간기업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차제에 대한석유공사를 민영으로 전환해서 자체 경쟁력을 키워 계약 등의 부분을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차균희 차관과 생각이 다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세계에 내놓을 만한 민간기업이 없고 특히 걸프는 우리 정부를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겁니다. 대한석유공사를 민영으로 하겠다고 하면 저 사람들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해. 그냥 그대로 국영으로 가자고. 그러잖아도 이 대한석유공사를 민영으로 해주면은 정치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업자가 있었어. 그렇습니까? 박정희, 그리고 대한석유공사 사장 이성호가 마주 앉았다. 그런데 내가 딱 잘랐어.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올 하반기 대선에 출마하시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요. 이 몇몇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건 대한석유공사 사장인 임자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지. 민영화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국영기업의 사장 자리를 유지하게 된 거를 그냥 좋아하라는 말씀 같이 들립니다. 그러신 거라면 저는 자리에 연연해 하는 놈이 아닙니다.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 자존심이 좀 상하나? 저는 평생을 군인으로 명예롭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임자가 아닌 그 누가 미국 걸프사하고 협상을 전개했다 하더라도 이 불평등 계약 소리는 듣게 돼 있어. 원래 협상이란 게 이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이 밀고 당기기도 하는 법인데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가? 우린 말하자면 약자라고, 응? 한시라도 빨리 외자가 안 들어오면 뭐 쓰러지게 돼 있어. 외환 사정이 그 정도입니까? 정치 자금을 주겠다는 민간 기업을 뿌리친 이유가 바로 그거야. 민영어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이 흘려보낼 시간이 우리한테는 없어. 한시라도 빨리 외자를 도입해오지 않으면은 우린 부도야. 소음이 끊어지게 돼 있어. 예, 기왕에 이렇게 협상은 끝났고 도장을 찍었어. 이 상태에서 임자가 해줄 일은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외자를 끌어와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걸프와의 협정이 타결된 후 박정희는 나눠받게 되어 있던 걸프의 투자 금액을 일부 앞당겨받아 은행에 이체함으로써 외환 위기를 일시적으로 벗어나게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어디서라도 빨리 외환을 구해 은행에 예치시켜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가는 폭등했고 서민 경제는 최악이었습니다. 여기에 외환 위기까지 보태진다면 국가적 재앙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로부터 13개월 뒤엔 울산 정유공장은 완공되었고 하루 3만 5천 배럴의 원유를 정제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 정유와 제철, 말하자면 기름과 철은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기간산업이란 산업의 토대가 되는 산업, 기초산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다소 이중적이었습니다. 제철에는 인색했던 겁니다. 여기서 제철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계를 잠시 거꾸로 돌리겠습니다. 1962년 2월입니다. (1962년 2월) 일본 효고현 고베 제철소. 상공부 광무국장 최형섭, 담당 과장 유석기 등이 이곳을 찾았다. 여기 저 샘물 쏟아지는 게 마치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 같소. 적절한 표현입니다. 용암 같은 샘물이고 고베 산업의 심장이며 효고현의 젖줄입니다. 저건 뭡니까? 저 바닥에 뱀처럼 구불구불 깔린 것 말입니다. 아, 저거요. 저거는 레일입니다. 많은 쇠를 한꺼번에 용광로까지 옮길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제철소는 공장이 아니라 도시입니다, 도시. 살아 움직이는 도시. 아, 그렇습니까?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을 테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요. 자자, 여긴 먼지도 많고 또 용광로의 열기로 후끈후끈합니다. 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상공부에서 파견된 이들은 고베 제철소 공장장의 사무실로 안내됐다. 사실 상공부에서 단순히 일본에 산업시차로 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한국도 제철소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제철소를요? 예, 제철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왜 웃으십니까? 우리가 제철소를 만든다는 게 가당찮게 여겨져서 그러시는 겁니까? 유 과장, 왜 그래 싸울 듯이? 저 자식 하는 게 노골적으로 우리를 깔보잖아요. 그래. 그럼 얼마짜리 규모로 건설할 계획입니까? 30만 톤입니다. 월산 30만 톤이요? 아닙니다. 연산 30만 톤입니다. 아이고. 최 국장님, 저 자식이 입을 다물어 버리는데요? 가만히 좀 있어봐. 우리끼리 자꾸 한국말로 중얼거리면 뭐라고 하겠어? 연산 30만 톤짜리 공장은 요즘 세상에 박물관에나 가야 있습니다. 연산으로 치자면 못해도 300만 톤은 돼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일본 시차를 마치고 돌아온 최영섭 등은 상공부에 보고서를 올린다. 주요 내용은 연산 30만 톤짜리 제철소는 지어봐야 경제성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상공부 장관 박충훈은 이것을 들고 박정희를 찾는데 연산 30만 톤짜리는 이 지어봐야 경제성이 없다. 임자 생각은 어때? 상공부 안에서도 많은 의논을 해봤습니다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연산 30만 톤짜리로는 경제성을 맞출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연산 300만 톤짜리를 짓는다고 치면 그게 국내에서 소화가 다 될까? 앞으로 어떨지 몰라도 현재로선 소화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생산을 해도 창고에 쌓아둬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철 산업을 포기해야 하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철은 산업의 쌀입니다. 그런 결론은 나온 거잖소. 응? 우리 규모에 맞는 제철 공장을 지어 규모는 차차 늘려가면 돼. 알겠습니다. 종합제철 건설 계획은 순조로운 듯 보였다. 관련 기록이다. 박정희의 군사정부는 종합제철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부정축제 기업인 8명으로 하여금 공동투자체를 설립케 하고 이들을 서독으로 보내 차관 교섭을 하도록 했다. 그런 한편 미국으로는 민간 교섭단을 보내 투자자를 찾았다. 1962년 12월 30일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조건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한미 종합제철 건설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연산 31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 공장을 짓기로 하고 외자 1억 1,780만 달러, 내자 49억 549만 원을 들여 42개월 이내에 울산에 짓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이다. 외자 1억 1,780만 달러가 문제인데. 김유택 원장. 예. 포임이 투자 공동체라 했소? 예, 카카.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해 4개로 구성된 포임 미 투자 공동체입니다. 외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소? 외자의 75%를 미국 원조 기관인 AID 차관으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AID에서 순순히 차관 협조를 해주겠소?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요. 제철 공장 건설을 위한 외자 도입을 위해 당시 경제기획원장이었던 김유택은 유섬의 킬렌 처장을 만나 차관 가능성을 타진하게 된다. 한국은 지금 극심한 경제 위기,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 측이 현재 겪고 있는 위기는 당신들, 특히 군사정부가 초래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오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군사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재원을 만들기 위해 통화계획을 단행했어. 그 과정에서 우리하고 단 한 번의 상의라도 했었어.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라는 게 한국 국민들이나 한국 경제를 위한 것이었어. 군사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 성급하게 경기를 부양시켜 박정희 의장이 갖고 있는 더 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그건 내가 답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해방 이후 우리는 엄청난 원조 금액을 들여서 한국을 지원해왔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꾸준히 요구해왔어. 그럼에도 당신들은 당신들의 방식대로 경제를 운영하다가 이제 거덜이 나게 생겼으니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거 아니오? 제철 공장을 위한 원조가 어렵다면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킬렌 처장께서는 혁명정부의 내정에까지 관여하려 하시는군요. 돈을
빌리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 사이는 쉽게 얘기하면 계약서상의 갑과 을의 관계 정도가 된다고 할까요? 그건 나라와 나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당시 우리는 제철공장 건설을 위한 자금을 미국으로부터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냉담했습니다. 아주 냉담했습니다.